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듬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산 일주일째로 접어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강 이남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인천에서 돼지열병 의심 농가가 추가로 신고됐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로 서울 지역 내에서도 폐교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35년까지 서울 내 35개 학교가 폐교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스 분석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자들이 주인들로부터 받지 못하는 이 전세금이 올해 7월까지 총 1,68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5년 1억 원이던 것이 2017년에는 75억 원, 2018년에는 792억 원으로 매년 급증세입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절정에 이른 조국 장관 가족 수사, 오늘 법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뉴스리듬팀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주요 뉴스들을 선별을 했습니다. 먼저 뉴스 종합 터널 시스템에 이 시각 어떤 뉴스가 올라와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우선 돼지열병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 나가 있는 김한희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일단 어제 김포 그리고 파주 지금은 이제 인천까지 이 확산 내지는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연속 잇따라 2건이 확진됐는데요. 지난 17일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던 경기도 파주에서 다시 발생했습니다. 18일 경기도 연천, 어제 김포 돼지농장에 이어 4번째 발병인데요. 게다가 조금 전에는 인천시 강화군의 돼지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한 농가가 확인됐습니다. 혈청 검사 과정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의심됐다고 하는데요. 결과는 오늘 늦게나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 확진된 파주의 돼지농가는 어제 어미돼지 3마리가 유산했다고 신고했는데요. 이 농장은 연천의 발병 농장에서 6.9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돼지는 2,300마리를 키우고 있었고요. 방역당국은 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와 함께 긴급 살처분에 나섰는데요. 어제는 또 오후에 김포시 통진읍의 농가도 확진 판정을 받았었는데요. 이는 한강 이남에서 첫 번째 사례였거든요. 연일 최고 수준 대응을 펼치고 있지만 돼지열병이 확산되고 있어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발생한 김포 농장의 경우에는 처음 정밀 검사를 했을 때는 음성 판정이 나왔죠. 그런데 갑자기 확진으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이것 검사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조사 결과를 보면 3호 김포 발생 농가랑 4호 파주 발생 농가의 경우 최초 발생 농장인 파주 농장에서 차량 역학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1차 확진 농가에서 출입한 차량이 사료, 분유, 도축장 등 3가지 형태로 김포 파주 농장에 방문하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렸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앵커님 말씀하신 김포 농장의 경우 정밀 검사를 처음 실시했을 때는 음성으로 판정됐었거든요. 근데 정부는 잠복기가 4일에서 19일 정도 있기 때문에 초기인 경우 감염됐어도 정밀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바이러스에 노출됐어도 접촉을 안 한 돼지는 감염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현재 음성 판정을 받은 농가도 김포 농가처럼 추후 확진 판정이 나올 수 있어 이것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벌써 4번째인데 감염 경로라든지 감염 원인이라든지 이 정부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오늘 김포에 이어서 파주까지 확진 판정이 나오자
어제 다시 한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정부는 발령했는데요. 어제 저녁 7시 30분부터 48시간이거든요. 내일 저녁 7시 30분까지인데요. 경기도, 인천, 강원도 지역의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농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또 소독도 실시하게 되는데요. 또 김포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발생농가 반경 3km 이내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4건 모두 임진강변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른 곳에선 그럴 가능성이 없는가, 그런 점에서 정부가 중심이 돼서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의 대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검역당국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방역에 나서야 할 대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 김 기자 좀 수고를 더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예, 수고했습니다. 세종 정부청사에서 김한희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저출산과 학력 인구 감소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데 이 심각성은 오래전부터 예견이 되어 왔었죠. 그런데 서울 역시 이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교 폐교가 지방이나 남의 일이었을 정도로 서울의 폐교 릴레이도 곧 전망되고 있습니다. 폐교 부지를 활용할 중장기적 목표, 이런 정책적 목표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출입하고 있는 사회부 신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자, 신 기자. 학교 폐교라고 하면은 일단 분교 단위의 그 지방에 있는 학교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서울 내에도 폐교되는 학교들이 있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지난달 말쯤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30년까지 학생이 20% 이상 줄어들고 2045년까지 30여 개 학교가 폐교된다는 추산 결과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예. 2035년까지 16년 남았으니까 1년에 2곳 정도가 폐교되는 셈입니다. 폐교 시는 서울에서 갑작스러운 편인데요. 화면에 표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예, 표를 한번 띄워주시죠. 예, 20년 전인 1999년에 오곡 국민학교라고 있었고 이게 폐교된 다음에 문화시설 활용으로 매각이 된 바 있습니다. 최근 강서구 세계학교 통폐합 이슈가 떠오르기 전에는 이게 가장 최근의 공립학교 폐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폐교라는 형식을 띈 절차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표를 한번 보시죠. 예, 최근 보시죠. 10년 동안의 폐교 현황인데요. 대부분은 사립학교의 개별 사정 때문에 문을 닫은 케이스로 저출산에 의한 대대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공립은 표 중간 3번째에 있는 흥일초가 있긴 한데 네. 한울중이 이곳으로 이전 개교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폐교가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천하태평이었지만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릅니다. 예. 마곡지구 개발로 마곡 이중이 내년에 개교하면서 송전중과 공진중, 영광초 3곳을 통폐합하는 이슈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예. 마곡 이중. 여기는 통폐합 이슈가 올라오게 되면서 학부형들 또 학생들의 불만과 반발이 굉장히 심했죠.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마곡 이중이 내년에 개교를 하고 주변 통폐합 대상 3개 학교 중 공진중과 영광초는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폐교 확정 공고가 난 지 오래입니다. 예. 한때 학부모의 반발이 있기는 했지만 현재는 잠잠한 편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송정중은 현재 진행형이고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통폐합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14,000여 건이 접수돼서 찬성은 1,800여 건에 불과하고 반대는 나머지로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교육청이 송전중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바 있을 때는 찬성 56.8, 반대 43.2%로 나왔지만 이슈화가 되면서 뒤집힌 겁니다. 여기에는 뒤엉킨 정책 행보와 절차 하자가 컸습니다. 송전중은 9년차 혁신학교인데요. 마곡 이중은 예비 혁신학교로 개교 후 1년 뒤에는 혁신학교가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미 혁신학교에 익숙해진 송전중 학부모의 반발이 컸던 것입니다. 게다가 통폐합을 위한 절차에서 주민공청회 등을 건너뛰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절차 하자를 인정할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송전중의 경우에는 폐교가 철회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2곳이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수치상으로 보면 벌써 3곳이 한 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폐교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뭐 절차라도 그렇고 시민이라든지 뭐 학부형들의 감정도 그렇고 이거 계속 문제가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폐교 통계 관련해서 세부적인 데이터를 교육청에 요구했을 때 교육청은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찾아보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좀 의미심장해 보이는데요. 예. 수치로는 1년에 2곳 정도이지만 폐교가 쉬운 게 아니라 한두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 한 곳이나 두 곳이나 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이거 쉽지 않다는 말 속에 앞으로 벌어질 갈등이 들어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조용해지다시피 한 학교들도 문제가 여전히 잠복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관초 등에서 현장 반응을 보면 근처 부모들이 이사 가야 한다고 걱정하고 있고 연관초와 공진 중의 부지 활용이나 관리 계획을 교육청이 아직 내놓고 있지 못하는 점도 시의회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예. 절차 개선 이거 지금 폐교 결정이라든지 건물 부지 활용 이 문제는 뭐 지역적인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 교육청은 뭐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좀 시일이 걸릴 것 같고요. 예. 근본적인 이제 문제는 폐교 결정을 할 때에도 그리고 건물과 부지, 즉 학교 재산의 활용을 할 때도 교육청이 독점하도록 제도가 돼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법에 좀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 의회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이번 달에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교육청이 서울시와 자치구 의견을 들으면서 폐교 활용 계획을 3년마다 세우고 세운 계획을 서울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예. 또한 폐교 재산 활용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서 서울시, 시의회,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두고 또한 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네. 폐교 계획을 지자체와 시민에게 알리고 같이 수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독점 문제가 해소가 될 것이라는 발상입니다. 일단 절차 개선안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활용이 될 것 같습니까? 예. 그 폐교 건물 말이죠. 예, 그렇죠. 예, 교육시설 일변도의 그 활용 계획을 벗어나 복지시설이나 예. 문화시설, 체육시설 같은 다양한 주민 이용 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좀 개선 방안으로 꼽힙니다. 네. 사실 서울에서 이제 활용 문제는 다른 지방에 비하면 좀 가짓수가 많지 않을 공산이 큰데요. 지방은 이제 뭐 거주나 유동인구가 적기 때문에 활용 방법이 없어서 뭐 민간에 매각해버리거나 방치해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하지만 서울은 인구가 줄어들긴 해도 아직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직면할 확률이 적어진다. 예. 그래서 교육시설 편중 문제만 극복하면 되는데 좀 시교육청에 좀 활용 계획을 물어봐도 교육시설에 우선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예. 이제 학교와 도서관 말고는 다른 교육시설이 이제 모자란다. 뭐 창의, 뭐 인재시설, 뭐 등등등 뭐 이제 설립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대세가 있는 생활 SOC. 서울에서는 부지 구하는 게 일인데 드넓은 학교 부지와 연계하면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학교가 쇠퇴했다는 것은 지역이 쇠퇴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를 한 묶음으로 생각하면 도시재생이라는 큰 틀에서 재생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더 크게는 일본처럼 정부와 지자체, 민간 주체 등이 돈을 분담해서 정부 사업을 폐교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지역 활성화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취재를 해온 걸 보면은 학령인구, 저출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모양이죠, 정부에서는. 예, 아무래도 이게 사람 의지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좀 단기적으로 예. 해결하기는 어렵고 또 해결 방법이 있다 손친들 그게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춘 정책을 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주 취재를 잘 해온 것 같습니다. 지역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학교의 폐교는 지역 쇠퇴에 연관되는 그런 사회적 이슈. 좀 계속 따라다니면서 잘 봐야 되겠습니다. 신 기자. 예, 수고했습니다. 예, 전자담배 인기가 올라가면서 정부가 세율 조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액상 담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반 담배보다 세금이 절반 이상 낮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됐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한희 기자. 전자담배 인기가 높아지면서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등장하자 정부가 세율 조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담배보다 세금이 절반 이상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서입니다. 정부는 줄이나 릴 베이퍼 등 액상 전자담배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연구 용역을 진행한 뒤 세율 조정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 결과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세금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현재 담배는 관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로 나뉩니다. 판매 비중은 올 2분기 기준으로 일반 담배가 88%, 관련형 전자담배가 11.5%,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0.7%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세율 인상을 검토하는 담배는 액상형 전자담배입니다. 다른 담배에 비해 세율이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일반 담배인 관련 20개비에는 총 2,914.4원의 세금이 붙습니다. 아이코스 같은 관련형 전자담배는 2,595.4원인데 줄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1,799원입니다. 일반 담배의 43.3%에 그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 환자가 늘어나자 미시간주 등에서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한 겁니다. 정부가 사실상 액상 전자담배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사전 준비에 착수한 겁니다. 다만 일반 담배의 세율 조정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뉴스토마토 김한입니다.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 올해 7월까지 총 1,68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015년 1억 원에서 무려 49배나 뛴 것입니다. 보도에 박진아 기자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준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허그가 반환을 보증한 전세금은 총 87,438건으로 금액으로는 17조 1,24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허그의 전세금 보증이 크게 늘면서 보증 사고도 급증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금액은 1,681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사고액 792억 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고 2016년 사고액 34억 원과 견주면 49.4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허그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 세입자가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만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허그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허그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보증사고 금액 역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유행했으나 최근 집값이 하락, 깡통 전세 등이 늘면서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2015년 이후 허그가 보증한 전세금 51조 5,478억 원 중 82%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역시 2,582억 원 중 82%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급증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를 예방하려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해야 한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 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토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나들이 가는 분들 많게 되시죠. 특히 산책들을 자주 나가게 되실 텐데 거리에 나가게 되면 이 은행나무들의 독특한 향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 가을 거리의 독특한 향기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 홍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5년간 악취 때문에 교체된 서울시 은행나무 가로수가 642그루로 조사됐습니다. 교체 비용은 8억 원에 달했습니다. 서울시 은행나무는 총 10만 9,784그루로 가로수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가운데 열매를 맺어서 악취의 주범으로 꼽히는 암나무는 2만 8,698그루입니다.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조기 채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별로 기동반을 편성해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부터는 그물망을 나무 밑에 설치해 열매를 받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서 떨어진 나뭇잎과 물이 들러붙으며 무게 때문에 내려앉는 경우도 있어 현재는 자치구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은행은 주민이 주워가도록 독려하기도 합니다. 시는 올해 민원이 많은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 주변을 위주로 100여 그루를 수나무로 바꿔 심을 예정입니다. 한 그루당 100에서 150만 원이 드는데 몇 주만 참으면 될 냄새 때문에 큰 비용을 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열매가 열린 후에야 암수 구별이 가능했지만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의 DNA 분석 기술 개발로 1년 새 묘목도 암수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 수나무만 심는다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 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역대 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에 강제 수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11시간에 걸친 장기간 동안에 검찰이 물증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이 분석 결과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겠지만 이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부분만으로도 상당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법설 시간에서는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의혹과 지금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는 법조계 각종 뒷얘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우리 홍영 기자가 리포트로 은행에 대한 악취 문제, 이 문제 해결 방안을 취재를 했는데 보통 보면은 과실수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공원도 그렇고 거리에서도 그렇고 탐스러워서 다 털어가면은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재물성이 문제가 됩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그 열매가 재물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만약에 지자체에서 이제 심어놓은 과실수가 정말 그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거나 재물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예. 그것을 취득했을 때 절도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어허, 그게 아니고 그냥 탐스럽게 열려 있는데 밑에 떨어졌을 때 무주물로 보는 게 무주물 내지 아니면 재물성이 없는 것을 가져갔을 때는 범죄가 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무슨 사과, 귤. 제주도라면 네, 그런 거라면 의미가 있을 건데 모가 키우는 것도 많고.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모가 정도면. 근데 은행 저는 먹기는 먹습니다. 저는. 예. 그렇지만 그거는 재물성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예. 은행이 재물성이 있는가 없는가 천대를 받고 있지만 맥주 안주로 최고죠. 맛있습니다. 예. 네, 이거 달달하게 볶아서 소금을 묻혀서 먹으면 참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싶지만 또 조국 장관 얘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사상 처음 강제수사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지금 처음에 압수수색을 들어갈 때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의혹에 대한 물증 확보 차원이냐, 아니면은 이번 기회에서 그 조 장관도 피의자 선상에 올라가게 된 거냐,
이런 여러 그 해석이 좀 분분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 피의자로 조국 장관이 전환이 돼 있다라고 뭐 자본시장법 위반 내지 예. 증거인멸 교사. 근데 뭐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압수수색 들어갈 때 그때 충북대학교라든지 연세대학교라든지 대학도 같이 들어갔어요.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들의 어떤 입학 문제 이런 것들이 영장에 막 기재가 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 여러 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정경심 교수 문제보다는 지금 아들 내지 조국 장관이 이제 아하. 대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지금 압수수색이 이제 11시간이나 있었고 네. 압수수색 팀이 또 조 장관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렇죠. 짜장면을 먹었다. 이것이 또 논란이 됐죠. 지금 뭐 설명에 따르면 한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예. 거기다가 뭐 변호인 입회 후 압수수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다. 예.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꽤 걸리는 것이죠. 예. 사실상 9시간 내지 11시간 가정집에서 압수수색을 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요. 예. 뭐 그게 뭐 회사라면 모르겠지만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물품이 있어요. 뭐 어떤 관련된 걸 가져와라. 아마 대부분 컴퓨터가 중요하죠. 네. 그 정도면 길다면 한 2시간, 짧게는 1시간 내 끝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글쎄요. 변호사 지방 변호사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방배동까지 뭐 가는데 멀지가 않거든요. 네. 어쨌든 설명을 지금 하고 있지는 하지만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거는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뭐 방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해명이라 할까요? 네. 이걸로 얘기를 한 것이 변호사가 본인이 입회를 하기 전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말아달라. 이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기다렸다는 것이고, 압수수색 중에도 뭐 좀 다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법원으로부터 또 추가 수색 영장을 좀 받았고, 그 영장을 받는 것이 우리가 압수수색을 하다 보면은 또는 받다 보면은 물건마다 영장이 적시가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확장을 보다 보니까 추가 영장이 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뭐 그것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더더구나 문제죠. 현직 법무부 장관이에요. 상관입니다. 예. 상관을 할 것 같으면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왔어야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만약 검사라면 네. 이 문제되죠. 11시간씩 그렇게 가정집에 들어가서 일반인도 그렇게 영장 집행을 하지 않는데 예. 현직 장관, 자기의 직속 상관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검찰권 남용이 문제 제기될 수 있거든요. 뭐 설명을 들어서 이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런 부분은 사실 꼼꼼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무에서 보다 보면은 뭐 한 번 나가고 두 번 나가고 아니면 한 번 나가서 오래 있고 그렇죠. 잘 못 들어오고 검찰들이 이렇게 되면은 이 수사는 망했다라고 저희는 뭐 전망을 네. 하기도 하는데 네. 아무래도 그 좀 수사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증 확보를 한 걸 보면. 그렇죠. 지금 압수수색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이렇게 봤을 때 압수수색을 사실은 계속한다는 거는 잘 안 된다는 게 방증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압수특수사는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압수물을 분석한 다음에 관련자를 소환하고 그리고 관련자 말고 피의자를 구속하는 네. 그 시스템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압수수색을 했는데 관련자를 소환했는데 그 당사자 정경심 교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당사자를 소환도 좀 못하고 있어요. 소환도 못하는 상황. 일정 조율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문제가 되면 당연히 소환하거나 구속영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소환도 못하는 상태에서 다시 압수수색을 갔다가 또 다시 압수수색을 반복하는 거는 그 자체가 조금 어떤 혐의점을 찾는데 아니면 기소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짜장면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식이라고 합니다. 한식이라고 네, 하는데요. 한식이요. 그것도 뭐 검찰 설명으로는 본인들은 계속 진행하고 싶었으나 조 장관 가족 측에서 같이 안 먹으면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그렇죠. 뭐 그 부분은 뭐 만약에 그 해명이 틀렸다면 또 잘못됐다면 뭐 가족 측에서 다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했을 것 같으니까 네. 그 해명이 틀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계속 제가 얘기를 하지만 최대한 빨리 압수수색을 하고 나오는 게 맞겠죠. 영장을 발부받았으면. 네. 그렇다면 뭐 변호사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오도록 변호사 많아요. 그 관계된 변호사가. 네. 제가 알기로는 뭐 14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14명 정도. 그 중에 뭐 중요 사람이 빨리 와서 서초동에 대부분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예. 방배동까지 몇 시간 걸리진 않거든요. 최대한 빨리 와서 최대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서 철수를 했던 게 오히려 네. 맞지 않나. 오히려 이런 상황이면 기자들이 더 주목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검찰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모르지만 뭐 저는 그걸 떠나서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약간은 조금 어색해 보인다. 그게 잘못되고 잘되고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현직 장관이라면 그게 아니라고 일반 어떤 범죄인이고 내사를 한다 하더라도 가정집에 11시간씩 있는 거는 뭐 그게 뭐 한 1000평 정도 되는 주택도 아닙니다. 예. 40평 안쪽에 아파트거든요. 아파트에 뭘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뭐 반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의 첫 압수수색인데 그러면 대충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물론 뭐 11시간이라는 시간은 지나치게 이례적이고 다소 길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네, 있을 그럴 것 수도 같은데. 있죠. 제가 말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좀 드리는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 최기철 앵커와 박지훈 변호사는 밤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가십거리로 좀 얘기가 되고 있어서 팩트를 좀 분명하게 전달을 드릴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 수사 상황으로 보면은 뭐 절정, 마무리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기본적으로 한 달 반이 됐습니다. 한 달 반이 됐는데 아직까지 뭐 표창장은 뭐 기소가 됐고요. 네. 사모펀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 나오는 것만 있고 딱 떨어지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특히 떨어지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돼야 돼요. 네.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려면 그 자본시장법 위반은 투자했던 사람이 아닌 실소유자 내지 운용자가 처벌이 됩니다. 허위 공시를 하거나. 예. 그 부분이 지금 검찰이 좀 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또 그래서 또 다시 표창장이나 아들 뭐 인턴 증명서 이쪽으로 지금 좀 돌아가는 상황이 아닌가. 예. 이번 압수수색 한 것도 그 부분을 좀 보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이 마무리 압수수색이면 이제 끝난 다음에 대통령 귀국하면 뭐 결재 맡든지 어쨌든 간에 기소가 되는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시작이라면 또 예. 여기서 최소 2, 3주는 더 소요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또 그런 상황도 좀 전개될 것 같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뭐 나온다 안 나온다 불렀다 안 불렀다 계속 말이 많습니다. 네. 일단은 이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경심 교수를 검찰이 소환할까요? 소환은 합니다. 소환은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입건도 했었고요. 표창장 부분을 갖고 소환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다른 또 표창장도 공생 변경했는데 뭐 그 부분도 좀 애매하긴 해요. 직위과 네. 관련해서 파일 관련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사모펀드인데요. 사모펀드 관련해서 아마 많은 참고인 조사, 특히 오촌 조카를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확보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소환은 곧 할 거로 보인다. 다만 소환하기 전에 많은 물적 증거를 좀 확보하고 싶었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 소위 말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들여내밀어서 정경심 교수를 좀 자백하거나 굴복시킬 수 있는 증거, 그것을 좀 원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예.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조국 오촌 조카 같은 경우에는 뭐 말은 많이 한다고 합니다만 검찰이 원하는 답은 안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뭐 그 특별하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진술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되는데 네.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지금 지난 17일인가요? 17일 날 구속이 됐고요. 네. 오늘이 24일, 그럼 7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조 장관의 조카 맥심으로 하게 되면은 20일간 구속을 시키고 그렇죠. 그렇다면 10월 초에 결국은 기소를 하게 되겠군요.
기소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10월 초에 이 국면이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추론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모펀드까지만 한다면 10월 초까지가 수사 기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이제 아마 검찰이 원하는 뭐 원래 특수사는 그림을 좀 그려놓고 시작합니다. 예. 어떻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공소 사실 자체를 그래도 그림을 그린 다음에 시작하는데 연결고리가 그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해 보여요.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네. 자본시장법상의 운영자여야 되거든요. 근데 투자 금액을 봤을 때 또 그 코링크 뭐 그 PE라든지 그 배터리 펀드라든지 그런 우리가 지금 계속 문제 삼던 그 회사들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네. 10억을 투자를 해서 200억 이상의 회사를 지배하기는 사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예. 그런 연결고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건 자꾸 나와요. 언론 보도가 뭐 왜 나왔는지는 저는 잘 모르고 검찰에서 흘렸는지 그런 건 알 수는 없지만 갑질을 했다. 정규진 교수가 또 정규진 교수가 뭐 가려고 했다. 그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소유자로 되지는 않습니다. 소유자 되려면 인적인 지배, 물적인 지배, 여러 가지 어떤 지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인적, 그러니까 누구를 고용을 할 수 있고, 해고를 할 수 있고, 자금을 집행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맞아야지만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갑질했다고 하면 증거가 정확합니다. 그 모든 물적인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찰이 확보를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얘기만 나와요. 갑질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금은 흘러갔어요. 10몇 억이 지금 그 자금은 타이틀이 안 달려있기 때문에 네. 갔던 거는 맞아요. 그러면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이거는 대차다. 예, 사유의 대여다. 친구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아니라는 증거를 대기 위해서는 이명 계약서를 예컨대 5천 조카가 갖고 있다면 가져간다든지 주식 어떤 소유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간다든지 그게 아니면 녹취록이 있다고 하면 정경심 교수가 이 코링크를 지배할 수 있는 누구 잘라, 누구 해고해, 자금을 이렇게 넣어 이런 어떤 증거가 있다 그러면 다 필요 없어요. 뭐 갑질 얘기 없이 실소유자가 될 수 있고 자본시장법 내지 횡령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또 나오는 거는 WFM 관련해서 횡령죄를 같이 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 나와요. 예. 근데 그 증거도 사실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의 수사가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또 표창장 얘기가 다시 또 나옵니다. 예. 그럼 기소가 돼서 사실 덜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검찰 수사가 지금 만만치는 않다. 저는 지금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이 조국 장관 가족 의혹 수사 때문에 법조 기자들이 욕을 좀 많이 먹습니다, 요즘. 네. 예.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그 기사라든지 방향을 보더라도 계속 여론이, 언론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표창장 얘기가 그렇죠. 다시 나온다든가. 뭐 얘기가 안 나오면 보도를 안 하면 되는데 계속 보도를 하기를 누군가는 원하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원하는 것 같아요. 검찰에서는 이 전국을 이 검찰 전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이끌어가고 싶어하고 예. 또 언론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독으로 달아가지고 뭐 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 같은 법조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과연 저 단독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몇 번을 생각해 보면 큰 의미 없는 내용이 많고요. 예. 그거를 취재를 오늘 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찰 측에서 일부 수사를 진행하는 쪽에서 예. 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게 나가면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어떤 인물이 검찰의 법원이죠.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그 장면이 나왔는데 방금 그 장면이 뇌물검사 김광준. 네, 그래서 2011년, 12년도 때 됐던 조이팔 사건. 예, 거기서 그 발발이 돼서 결국에 한상대 검찰총장까지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른바 이제 검난의 시대에 나왔던 그 당시에 그때 인물이었죠. 최재경 제가 뭐 기억하기 좀 정확하지는 않는데 당시 윤석열 당시 대검 가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예, 그때가 아마 중수 1과장이었던가 네. 그랬습니다. 제 기억에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수 1과장이 저도 그때 대검 기자실에 있었는데 그때 공모 역할을 했던 걸로. 네. 그리고 이 검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좀 뭐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2013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3년인데, 예, 2013년. 그때의 검난, 그때는 상당히 좀 그 결기 있는 검사들이
당시 정부에 충성하려 하는 이명박 정부는 아니고 박근혜 정부였었던가요? 제가 기억을 잘못한. 예. 아마 이명박 정부 이명박 말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상대 총장이 고대 출신이고, 맞습니다. 뒤에 이제 그 브릿지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런 것이었는데, 그때 이제 결기 있는 검사들이 청와대에 충성하는 총장을 쫓아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그게 또 재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인물 때문에. 그 해석을 이제 결국은 당시 이제 대검 중수부죠, 이른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한다 그러고 특수수사를 좀 줄이겠다라고 검찰의 어떤 방향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을 봤을 때는 특수수사를 조금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 반발했던 특수계통의 검찰 출신들이 아니면 검사들이 조금 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상대 총장은 이 얘기는 사실 이 별도로 따로 떼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건데 말씀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한상대 총장은 형사부 검사로 좀 분류가 됐었고요.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이 특수부 대부였죠. 그다음에 윤석열, 최동욱 이렇게 계속 있었던 최동욱, 윤석열. 최동욱, 윤석열 대검차장이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특수부의 검난이라기보다는 특수부의 반란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네. 이런 해석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출근도 안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 내용은 뭐 다음에 한번 저희가 준비를 안 해서 갑자기 이렇게 고소가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성.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회사입니까? 익성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익성이 최초에 코링크에 투자했던 회사입니다. 1억 원 중에 뭐 보도에 따라서는 8,500 아니면 1억을 다 투자했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최초 투자가 익성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중간에 유상 증자를 할 때 이른바 정경심 교수의 돈이 들어갑니다. 들어간 걸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가지고 이 오천 조카 조범동 씨가 그 유상증자 한 2억 5천 정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상증자 타이밍이 중요한지 최초에 돈을 투자했을 때 중요한지 이제 검찰은 유상증자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범동 내지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자가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최초 투자가 많이 중요하고요. 최초 투자를 하고 유상증자도 하지만 유상증자하면서 만약 회사 주인이라면 본인도 계속 돈을 넣습니다. 그리고 익성이라는 회사가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기술력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어요. 상장을 하고 싶어하고 뭐 상장을 2번 정도 시도하다가 실패를 해서 또 WFM이라는 우회 상장을 시도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건 다 보도기 때문에 저도 명확한 부분은 모르지만 그래서 익성이 이 코링크라든지 아니면 WFM 이 모든 그 지금 진행 과정에서 주도 역할을 하고 실제 소유자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가 뭐 또 그렇게 일각에서는 보고 있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수사를 못 합니다. 익성을 잡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검찰이 그랬던 게 정경심 교수 내지 조국 장관이었다 그러면 이 수사 자체는 뭐 엉뚱한 사람을 잡은 게 되기 때문에 뭐 조사는 한다고 하지만 익성이냐 정경심이냐 익성이냐 조범동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 수사의 항방이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아슬아슬합니다. 뭐 누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로서는 지금 상당히 아슬아슬한 국면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조 장관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상당히 공분을 일으켰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뭐 결국 기소는 됐습니다만 뺑소니는 무혐의다 이렇게 경찰이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뺑소니가 과실로 사고를 낸 다음에 도주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리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거리가 길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경찰이 봤을 때는 이제 국가수원이나 이런 데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요청을 해서 그 정도 거리면 도주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경찰은 일단은 그 부분을 뺐는데요. 판단 아마 검찰이 새로 또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자리 현장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뺑소니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거리가 짧다라는 겁니다. 뭐 저도 뭐 정확하게 어떤 거리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판단은 한 번 더 검찰을 통해서 다시 볼 것이다. 나머지 범죄들은 뭐 3가지 정도는 뭐 위험운전치사상죄 그리고 뭐 도로교통 위반
뭐 범인 도피, 교사 이 세 가지는 뭐 된 걸로 보이는데 예. 뺑소니 부분은 한 번 더 법리적 판단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그 범인 도피죄, 그러니까는 자기가 운전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본인이 이 사고를 치지 않았다. 뺑소니라는 것은 본인이 그 운전을 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이게 부분이에요. 논리적으로 보면은 본인은 도망가려고 범인을 이제 바꿔치기 한 건데 그것이 뺑소니가 안 된다니 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마음적으로는 뺑소니 되는 게 맞아 보이는데 객관적으로 아마 경찰은 본 것 같아요. 아하.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많이 도망갔거나 아니면 한참 후에 돌아왔다 그러면 뺑소니가 될 수가 있는데 거의 뭐 그 움직였던 거리가 아마 몇백 미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거리고 비록 범인 도피 교사는 했지만 뺑소니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경찰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거리 같은 거 봤을 때. 그렇지만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검찰에서 이거는 법리 판단을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실 사고는 있습니다. 도주의 고의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데 예. 지금 그 정도로 도피 교사를 했으면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게 좀 일반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 부분은 한번 다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검찰에서 이 결국 기소할 때는 바뀔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으로 거리를 중요시할지 아니면 자기가 범인이 아니고 남이 범인인 것처럼 어떤 바꾸치기 했던 부분에 초점을 둘지 예. 그거에 따라서 뺑소니 혐의도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판결에는 지금 비슷한 내용을 다룬 판결이 없습니까? 대표적인 판결은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요. 바꾸치기를 하면 예. 사실은 뺑소니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근접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본 것 같은데요. 뭐 뺑소니죠, 사실은. 예. 언뜻 지금 생각나기에 대법원에서 이게 판단을 하게 된다면은 이 도주죄, 그러니까 뺑소니죄. 뺑소니죄의 그 고의성은 그 거리가 아니라 그 범인의 마음. 예, 마음, 정당한 그렇죠. 그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뭐 뺑소니죄가 가장 또 중하죠. 그렇죠. 범죄가 좀 중한 범죄죠. 1년 이상의 징역이니까. 1년 이상의 징역. 네. 아하.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앞으로 좀 검찰 또 법원까지 혹시 기소가 된다면 판단을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 그럼 앞으로 이런 또 말도 나올 수 있어요. 뭐 걸리면 바꾸치기 하면 뭐 그러게 오히려 말입니다. 예, 괜찮아질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최민식 씨가 나왔던 영화 중에 이제 서울시장으로 나왔던 네. 영화가 있는데 예.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제가 하이라이트만 특별 시민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마 특별 시민. 그런 것 네. 같은데 거기 보면은 본인이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고 딸하고 바꿔치기를 합니다. 네. 본인이. 예, 그때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그것이 밝혀지게 되는데 거기까지 저희가 좀 해석을 한다면 너무 확장하게 그리고 뭐 무리하게 정확한 확장하는 어떤 거 아닐까요? 사실관계 같은 것들을 뭐 경찰이 다 안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정도까지 얘기해야 되지 더 이상 뭐 예.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네. 어차피 그 마음을 객관적으로 추단하는 게 경찰의 작용이거든요. 저렇게 네. 행동했으면 그런 고의가 있다. 저렇게 행동했으면 그런 고의가 없다라고 보는 거니까 아주 짧았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고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하겠죠. 네. 예. 이춘재 화성연쇄 살인 사건. 일단은 뭐 3차 조사까지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하고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형사처벌이 어렵다. 네.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정확히 그 발의가 어떤 과정에서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보실 때에 이것이 법의 정신은 맞습니까? 통과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급 입법이기도 하고요. 네. 한 명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입법이라고 하면 헌법의 정신에 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형벌법규 같은 경우는 소급하는 게 안 되게 돼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쉽진 않아 보입니다. 다만 국민적 어떤 공분이라든지 국민적 여론 때문에 아마 다시 또 여론이 형성된다면 또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이춘재를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관련해서 처벌하는 거는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예. 됩니다. 총선 국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인을 하고 경찰은 실토를 하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자백을 하게 하겠다. 이거 되겠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춘재가 24년 정도 복역을 하고 있었는데 모범수였거든요. 1급 모범수. 무기징역 같은 경우는 기한을 정하지 않은 징역이기 때문에 예.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해요. 네. 아마도 이 사람 가석방 노리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게 걸리는 바람에 가석방이 지금 날아갈 판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 부분 때문에 끝까지 혐의를 부인할 것 같습니다. 뭐가 당근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의 당근은 가석방밖에 없거든요. 네. 그거 배치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나왔던 화면은 이춘재의 화면이 아닙니다. 과거에 수사 당시에 나왔던 방송됐던 그런 경찰 조사 용의자를 확보를 해서 신병을 확보해서 했던 내용이긴 합니다. 이 얘기 한 1분 정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얼굴 공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도 또 결부가 됩니다. 예, 이거는 뭐 공소시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등의 특례법인데요. 입건을 하게 되면 특정한 강력범이고 아주 잔인한 수법이고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얼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 요건에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데 다만 시간이 꽤 지났죠. 이걸 또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얼굴을 공개하는 게 맞느냐. 거기다가 얼굴 공개한다 하더라도 이춘재를 찍기가 어렵습니다. 교도소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언제 찍을 수 있는지 얼굴을 이름 지금 공개가 됐죠. 이춘재가. 네.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데 법적으로는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국민 알 권리가 중요하다면 얼굴을 공개하든 머그샷 같은 걸 해서 지금 현재 모습 또 공범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개 쪽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예. 됩니다. 또 반대로는 또 가족, 현재 지금 남아있는 가족에게 그렇죠. 또 피해가 갈 수 면회가 최근까지 왔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 부분이 유일하게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국민 알 권리 그 부분하고 충돌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법설 참 재밌었는데 여기까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퀴즈 보시겠습니다. 예, 어제의 퀴즈 정답은 국부론이었습니다. 당첨자는 박영택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퀴즈는요. 금융 분야의 전반적인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특성에 맞는 재무 설계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은 내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인터뷰와도 관련이 있고 조성목 머니클릭을 진행하시는 조성목 원장이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뉴스토마토 유튜브에 접속하시고 구독을 신청해 주신 후에 정답과 메일 주소를 채팅창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모르고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마라라는 책입니다. 예, 돼지열병이 확산돼서 참 걱정입니다. 확산 또는 감염의 한 경로로 야생동물에게 돼지고기를 주거나 음식을 넘기거나 하는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가을 등산 가셔서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 리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